전통적 행정이론, 전통적 행정이론의 그 핵심 구성 이론이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네 가지인데 이걸 네 개를 다 하게 될지 아니면은 마지막 인간관계는 빼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커버해야 될 그 이론들이 너무 많어. 그래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스킵할 수도 있어.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해석이론, 비판이론을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전까지는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그 전에 끊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신제도론 파트를 강의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신제도. 이 공통적, 전통적 행정 이론의 공통적 관심사는 효율적인 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구축. 어떻게 조직을 구축하면은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핵심 화두야.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무슨 이론이겠니? 이거? 어떤 성격이 강하니? 도구적 이론의 성격이 강하지. 대체로 전통적 행정 이론은 다 이게 공통적 관심사가 이거기 때문에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조직이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조직이 왜 필요한가를 우선 얘기를 해야 돼. 조직이 왜 필요하냐? 간단해.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행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응? 혼자는 안 되니까.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복수의 사람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한단 말이야. 근데 조직을 만들었어. 그지? 만들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거 참 어려워. 이 일을 혼자 하기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잘못하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오히려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그치? 응?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아이 때려쳐 나 그 말 여기 안 할래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지? 실제로. 그치?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이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조직.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하나하나가 다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응? 그러면 어떤 조직이 그런 조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면은 구성원 하나하나가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대한도로 기여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조직화의 관건이야. 조직화의 목표이자 관건이야. 이걸 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조직을 잘 구성했네. 이렇게 되겠지. 조직화의 성공의 관건이란 말이야. 조직화했더니 성공적이었다. 좀 실패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응? 관건이야. 이거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는 조직화가 성공했다. 그러지 못하면 조직화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조직화의 목적은 뭐냐? 공동의 목표 달성에 최대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 공동의 목표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인간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
조직화의 관건, 목표 합리화시켜야 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합리화돼야 돼. 인간의 불합리한 행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 그럴 때 조직 구성원 행동의 공동 목표 달성에 최대한도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조직화의 목표이자 관건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 행동의 공동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인간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합리적으로. 그러면 합리적인 행동인지 조직 구성원,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평가하지? 뭘 가지고 판단하지? 그렇지. 어?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동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기여하면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여하지 못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행위는 영어로 rational action이에요. rational action.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합리적 행위는 개인의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는 거지. 어? 그 말이 그 말이지. 인간 행동의 합리성은 그 행동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의해서 평가받고 결정될 수 있다는 거지. 자, 합리성을 목표 수단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응? 인간 행동의 합리성을 어떤 것이 인간 행동이 합리적이냐 안 하냐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합리성 여부가 평가되지. 인간 행동의 합리성 여부가 목표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지. 그지? 그걸 갖다가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도구적 합리성. 전통적 행정 이론가들이 합리성을 어떻게 이해한다?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한다. 합리성. 그러면 선생님, 합리성은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있겠네요. Yes. 응? Yes. 경원아, 너 철학과 학생이잖아. 철학과에서 합리성은 뭐라고 설명해? 응. 응. 철학과 학생인데 몰라? 서양 문화에서 합리성이라는 거는 서양 문화에서 이거 합리성이라는 이걸 빼놓고 서양 문화 설명할 수가 없어. 서양 문화 형성의 핵심적인 동력이 합리성이야. 서양 문화에서. 핵심적인 동력이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구의 특성이 뭐냐? 합리성이라는 거지. 합리성은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냐면 rational 했잖아 영어로는. reason에서 나온 거. reason이 뭐지? 이성. 이성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그죠? 응? 모르겠어. 요새는 AI가 워낙 발전해서 그래도 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응?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그리고 서양 문화의 그 형성, 발전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그 원동력이 뭐냐? 합리성이야. 그들은 사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 응?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변하느냐? 근데 맨 처음에는 합리성의 의미가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합리성의 의미가 정의, 평등, 자유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합리성을 광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서양 문화의 초기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형성에 점차적으로 조직 목표의 달성과 연관되어 합리성을 협의적으로 규정한다는 거. 합리성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요 앞에 정의, 평등, 자유 같은 본질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 규정한
합리성을 규정할 때 그 합리성은 본질적 합리성. 요거는 뭐지? 도구적 합리성. 합리성의 의미가 점점 광의에서 협의적으로, 본질적 합리성에서 도구적 합리성으로 점점 협의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오래전에 서양에서 그게 뭐 16세기, 15세기, 17세기 이때 합리성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 사회를 합리화시키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롭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인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합리성을 이해했다는 거. 응? 근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조직 목표의 달성과 관점에서 합리성을 규정하다. 다시 말해 도교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서양에서 저게 주종일까?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도구적 합리성으로 합리성의 의미가 점점 축소되게 이해하게 만든 것에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조직의 관료화예요. 그래서 관료제론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료제가 조직의 관료화가 를 통해서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합리성의 의미가 도구적 합리성으로 정착되게 만드는 이해되게 만드는 도구적 합리성을 이해되게 만드는 기폭제가 바로 조직의 관료화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핵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관료제론 그러면 이제 막스 베버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막스 베버의 위에서 일어났다. 관료제. 막스 베버는 영어는 관료제가 뷰로크라시잖아, 그지? 관료제가 어떤 다른 형태의 조직보다도 테크니컬 슈피어리티, 기술적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막스 베버는 간주를 했어. 관료제가 여러 형태, 조직 형태 중에 하나야, 관료제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관료제보다도, 다른 형태의 어떤 조직보다도 관료제가 기술적 우수성에서 뛰어나다. 기술 우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료제를 당할 조직 형태는 없다. 기술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가? 정확성. 일을 정확하게 처리해요. 그리고 속도, 빨라. 그 다음에 아주 명확해. 모호하지 않아. 관료제. 지속성.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이 되고 통일성이 보장이 되고 관료제만큼 개인들 간의 갈등을 줄여주는 그런 조직 형태가 없다. 이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조직 형태도 없고 그리고 부하가 상관에서 완벽한 복종을 끌어낼 수 있는 조직 형태도 없다는 거. 기술 우수성이야. 그래서 막스 베버는 관료제하고 요거 관료제다. 다른 형태의 조직하고 이렇게 비교해. 기계적 생산 방식하고 비기계적이라는 것은 수작업. 생산 방식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비기계적 수작업이지, 수공업, 수작업. 생산 방식이 기계 생산 방식이 당연히 낼 수 있겠니, 이거? 그 정도로 기술적 우월성이 뛰어나다는 거야. 어떻게 수작업 생산 방식이 기계적 생산 방식보다 정확할 수가 있어.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 명확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지,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관료제가 이 기술적 우월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관료제가 인간의 행동을 조직을 목표를 향해서 합리화시키는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관료제가 인간의 행동을
조직 목표 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점에 있어서 관료제보다 우수한 조직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서 조직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이 관료제는 성공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응? 성공적인 조직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관료제론에서 나오면은 이념형 관료제하고 관료제 이렇게 나와.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막스 베버는 아까 관료제론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념적 관료제론이야. 이념형 관료제,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를 저 모델을 제시를 했어. 그래서 관료제론이라는 거, 이념적 관료제론이라고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러면 이념적 관료제하고 그냥 일반 관료제하고 어떻게 틀리냐? 아이디얼 타입. 우선 이 이념적 관료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 현실에서 완벽한 이념적 관료제와 완벽하게 유사한 그런 조직 형태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이념적 관료제를 우리가 저게 이제 속성,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건데, 막스 베버가 생존한 그 당시에 관료제라는 조직 형태가 부상하기 시작했어. 관료제 여러 형태, 관료제도 여러 형태가 있겠지. 군대 조직을 많이 관찰했다 그래, 막스 베버가. 군대. 회사에서도 관료제적 형태가, 관료제라는 조직 형태가 이렇게 활용되기 시작했고, 군대에서 활용되고, 관료제도 여러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관찰을 한가. 관찰해서 여러 형태의 관료제래. 회사 조직, 그다음에 군대 조직, 학교 조직, 기타 등등 있겠지. 이게 다 관료제 형태야. 그로부터 대규모 조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 원리 특성이 뭘까를 갖다가 끄집어낸 거야. 관찰로부터 여러 형태의 관료제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를 통해서,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 원리, 조직 특성들을 갖다가 아주 핵심적인 정수만 끌어낸 거야. 엑기스만. 끌어내서 그걸 이념력 관료제,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완벽하게 갖고 있는 그런 관료제를 갖다가 이념력 관료제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념력 관료제는 현실에서 볼 수 있어, 없어? 보기 어려워. 물론 막 눈 찾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거는 정신적 멘탈 컨스트럭터라는 거. 이념적 관료제라는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에 대한 관찰로부터, 관찰과 사유로부터, 사유, 깊이 있는 사유, 관찰하고, 그로부터 리즈닝 한 거, 리즈닝. 추론을 통해서 대규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여하는 제 조직 원리, 제 조직 특성들을 추출하여 구축할 정신적 구성물이야. 막스 베버가 만들어낸 거야. 막스 베버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 이념력 관료제는 현실에서 완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겠지. 응? 그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저걸 왜 만들어냈지? 설마 왜 만들어냈을까? 이념력 관료제를 왜 만들어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준아? 이상적 모델. 저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지? 기존의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지. 응? 그지?
자,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가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프러시아에 있는 군대 조직을 봤어. 저거 2년형 관료제에 얼만큼 근접해 있는지 평가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응? 그러면 프러시아에 있는 관료제와 그 옆에 있는 벨기에에 있는 관료제하고 구분도 비교도 가능하겠지. 2년형 관료제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하지. 이걸 중심으로 비교 잣대가 될 수 있잖아, 그지? 어떤 것이 어떤 프러시아에 있는 조직은 2년형 관료제의 이런 면을 더 많이 담고 있고, 벨기에 관료제는 이런 면을 더 많이 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서치의 수단이 툴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저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관료제라는 걸 말고 이념 아이디얼 타입을 어떤 개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 파더, 아이디얼 타입 남친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걸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버지는 저 이념형 아버지하고 아이디얼 타입 파더하고 얼마만큼 가까운지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잖아. 비교 연구할 수 가능한 거. 내 남친은 아이디얼 타입 남친하고 어떻게 유사한지 비교할 수 있어. 그지?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가 이게 규범적으로 아이디얼 그러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조직 형태라 그러면 이걸 이념형이 아니라 이상형 관료제라고 번역을 했겠지. 응? 이상형 관료제라고 가끔가다 교과서에서 쓰는 학자들이 있어. 무식한 사람이야, 무식한. 이념형, 저 번역은 처음 정말 잘했어. 내가 보기에. 이념형 관료제야. 이상형이 아니야.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이디얼 타입 파더 했어. 그게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아버지의 상은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속성에 대해서. 응?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전부 다 자식한테 소리를 지르다. 그러면 그게 아이디얼 타입 파더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속성이지. 소리 지르는 것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오케이? 어? 막스 베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념력 관료제가 규범적으로 이상적인 조직 형태라는 걸 아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조직이 보다 완벽한 형태의 이념력 관료제로 발전할수록 조직은 비인간화된다. 디휴머나이즈 된다. 보다 아이디얼 타입의 조직이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이 발전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점 디휴머나이즈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이 디휴머나이즈 됐느냐? 보다 더 비인간 조직일까? 만약에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가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겠지. 그지? 얼마나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툴인지 알겠지. 응? 이념력 관료제 구성 개념, 핵심 구성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 우선 그 막스 베버는 이념력 관료제에 official duty라는 그 단어를 써. 그걸 이제 뭐냐? 조직 구성원들이 왜 정규 활동을 공식적 직무라고 규정해.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정규적 regular activities를 갖다가 official duty라고 규정을 해. 직무다. 그리고 직위는 포지션이라는 것은 여러 개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직무의 집단을 말하는 거지. 그 포지션. 개념 정의를 하는 거야, 지금. 관료제의 개념 정의. 개념의 관료들은 정규적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막스 베버는 그걸 오피셜 듀티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오피셜 듀티로 이루어진 묶음을 오피셜 듀티의 묶음을 갖다가 포지션 이렇게 자기는 네이밍을 하는 거지. 네이밍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는 거야.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뷰라크라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이제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을 뷰라크라시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원래 의미는 그냥 관료제에 일하는 사람을 뷰라크라시라고 그러는 거야. 관료제는 당시에는 기업 조직에서도 많이 활용됐어. 기업 회사원들을 뷰라크라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지금 어휘가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만을 뷰라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뷰라크라시라는 그런 조직 형태에서 일하는 사람을 뷰라크라트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보다 아이디얼 타입의 뷰라크라시에 가까운 형태, 가까운 조직 형태를 채택한 기업 조직이 있을 수가 있지. 그 기업 조직에 일하는 사람도 뷰라크라시야. 근데 그 관료가 뷰라크라시 수행하는 업무는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거야. 직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직무가 변한다는 건 뭐니? 오늘 와서 해야 될 일하고 할 직무하고 내일 직무가 틀려. 이건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매일 동일한 활동을 한다는 거야. 동일한.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은 법과 규정에 의해 부여되고 그리고 법과 규정에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거야. 직무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나설 때 그런 검거 활동을 할 때 권한이 필요하잖아. 그 권한은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고 그다음에 법규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거야. 당신은 검거 활동을 할 때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요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법규에서 부여되고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규에 없는 넘어서는 직무 활동, 직무 수행은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해. 응? 법규를 넘어서는 직무 수행 또는 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여기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점에서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우리가 권위, 영어로 authority야. 권력은 파워야. 파워하고 authority하고 어떻게 틀리지? 응? 오케이. 비슷해. 정당성을 갖춘 권력을 권위라고 불러. 폭력도 권력이지. 그 권위라고 부르나? 안 불러. 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권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폭력도 권력이야, 그지? 응? 폭력 행사. 그런 걸 권위라고 부르지 않아. 정당성을 부여. 만약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어떤 권력이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받으면 어떻게 되겠지? 상대방의 수능과 복종을 쉽게 끌어낼 수 있겠지, 그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권력 행사는 어떻게 돼? 저항을 끌어내기, 저항을. 정당성이 부여되면 수능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겠지. 응? 근데
권위의 정당성, 권력 행사의 정당성, 정당성을 인정받은 권력을 갖다가 권위라 그랬어. 권위의 정당성의 원천이, 권위라는 것은 정당할 수 있는 권력이란 말이야. 권위의 정당성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거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권위를 규정할 수 있어. 법과 규정으로 오는, 규정으로부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와. 그런 권위를 합법적 권위.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와. 그걸 전통적 권위, 가부장적 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가부장.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저거야. 족장. 우리나라 같은 뭐 이장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거니까 아버지가 또 대표적이겠지. 아버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야 이렇게 해 저렇게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당성 인정하잖아, 그지? 웬만하면 부모들 리스펙트 하잖아. 리스펙트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잖아, 그지? 그러면 명령을 하는 건데도 따른단 말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명령의 정당성 어디로부터 오지? 전통, 관습. 전통 조건이 그래서 뭐 가부장 조건이 이렇게 표현을.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초자연적 능력으로부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얻어낼 수도 있지. 권력 행사의 원천이 초자연적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형태의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를. 모세, 예수, 유재원. 여기서 인정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관료제가 기초하고 있는 권위는 뭐라고? 합법적 권위. 관료제에서 상관이 부하한테 명령할 수 있는, 명령하는 권력 행사잖아.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권력 행사인데 상관이 명령하면은 부하는 당연히 순응한단 말이야. 그래? 그리고 관료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해서 뭘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면은 일반 시민들도 순응한다. 그 순응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냐? 법과 규정. 법에 의해서 상관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 법에 의해서 관료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경찰관이 지나가는 행인을 세운단 말이야. 권한을 부여했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관이 세워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보시오. 그러면 사람도 낸단 말이야. 그지? 나 경찰관이요. 왜 주민등록증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안 묻는다고. 당연히 준단 말이야. 왜? 그 권력 행사의 직무 수행과 연관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합니다. 또 그 법은 또 권력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권력 행사를 또 엄격하게 제한해. 법규를 넘어서는 직무 활동, 권력 행사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관료제에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 관료들에 의한 권력 행사의 정당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점에서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에 입각하고 있다. 이해되지? 응? 가끔가다 이런 일이 벌어져. 회사의 상사가 야 자기 그
팀장이 팀원들 모아놓고 나 내일 이사 가는데 좀 와서 짐 좀 날러. 군인 그 대령이 부하들 불러다가 야 내일 우리 집에서 김장 하는데 니네 와이프 좀 불러 보내. 그리고 또 사병들한테 여기서 그 스카이 나온 놈 손 들어봐. 너 우리 애 좀 가르쳐. 가외 좀 시켜. 이거는 합법적 권위가 아니지, 그지?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저건 관료제, 이념적 관료자가 참 거리가 먼 조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 관료제 구성 개념. 하나는 official duty, 직무 얘기했고, 그다음에 권위 얘기했어, 그지? 핵심 구성 개념. 하나는 뭐냐면 이 직무는 기술적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거. 전문가. 그러니까 핵심적 구성 개념 그러면 official duty, authority, legal authority. 그다음에 또 expert.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거.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관료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저걸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전에 다른 형태의 조직들은 저런 특성들이 없었겠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겠냐? 없었던 것 같아. 리갈 오서리티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신분, 계급에 의해서 눌러버릴 수도 있고, 나이로 눌러버릴 수 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눌러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겠지. 그래서 관료제라는 것은 조직의 권력이 전문가에 부여되어 있는 조직 형태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이 수행되는 조직 형태를 말해. 그러면 전 근대적인 조직, 관료제 이전에 그런 조직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장, 보스, 비전문직 노동자, 연장자를 중심으로 일이 수행됐다는 거예요. 연장자. 전문가가 아니라 사장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전문성이 없는 노동자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 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관료제 등장은 이 사회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그 함의를 가지고 있어. 관료제가 등장한 것은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야, 사회적. 소셜 파워 시프트. 어디로? 소유자, 비전문직 노동자로부터 지식 전문가로 사회 권력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 전문가가 왕이 되는 세상이 오게 만든 게 관료제 등장이란 말이야. 연장자가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 남성이 아니라, 그런 큰 함의가 있어. 사회가 지식 노동자, 지식 전문가로 권력이 급속하게 이동하는 그런 발판이 된 것이 관료제의 등장이다. 관료제 등장으로 사회 권력은 대이동을 수반합니다. 관료제 이거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논의했던 것은 관료제의 핵심 구성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 뭐가 있다고? official duty, legal authority, and expert. 그러면 관료제는 어떤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이거 아이디얼 타입의 뷰로크라시다.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 이거는 저런 속성들을 어떻게 끌어냈다 그랬지? 현존하는 관료제에 대한 관찰과 사유로부터 대규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아주 정수적인 조직 원리만 엑스만 끌어내는 거야. 그걸 다 모아놨더니 요거야, 요거. 어? 그럼 이런 특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를 우리는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가 부를 수 있고, 봤더니 어떤 거는 이것 중에서 한 2개 없어. 그럼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하고 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 다 갖고 있고 갖춘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데 어떤 조직보다도 우수하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조직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조직 형태보다도 우수한 조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계층제. 계층제라는 것은 모든 직위는 아까 포지션이라고 그랬어. 계층제의 구조 속에서 배열되어 상위 직위를 점유한 사람과 하위 직위를 점유한 사람이 명령, 복종 관계로 연결된다. 상관은 명령할 수 있고 부하는 수능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응? 관료제의 특성이야. 어떤 조직 보니까 상관은 명령하는데 부하가 듣지도 않아. 그건 어떻게 되지?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가 아니라는 거. 응? 두 번째, 규정주의. 직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의 수행은 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규. 그래서 규정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법규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보다 많이 쓰는 단어가 규정주의야. 법규주의.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 그래? 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관료제 내부 들어가면 뭐 다 이게 다 규정이야. 업무 수행 규정, 채용 규정, 승진 규정, 공금 관리 규정, 지휘 규정 다 있어. 연가 규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사인화라는 것은 영어로는 impersonality야. 이거를 어떤 교과서는 몰인격화라고 표현을 해. 되게 어려운 단어, 그지? 어? 영어로 impersonality. 그리고 비사인화. impersonal하다는 거하고 반대말은 personal하다는 거지, 그지? 어? impersonal을 이해하려면 personal 이해하면 돼. personal은 뭐냐? 어? 그렇지. 어떤 업무의 수행에 개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공정한 업무 처리가 일어나기 어렵겠네, 그지? 퍼스널한 그런 행정에서는. 뭐 인지상정 아니냐? 내가 관료야. 일을 처리하는데 한양대 학생이 와서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해주겠지. 이거 퍼스널한 거, 그지? 응? 퍼스널한 거. 그러니까 이건 임퍼스널하다는 것은 부하가 누구든지 고객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요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임퍼스널리티가 가능하게 된 건 뭐지? 법규주의, 규정주의가 규정에 따라서 업무 처리하니까 퍼스널하는 것이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적 감정, 사적 판단, 사적 선호 이런 것들이 개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 임퍼스널리티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적인 관료제의 요소는 규정주의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서로 다 연관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지? 문서주의, 문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랬지. 그 규정은 문서화된다는 거야. 문서로 기록돼 있어.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문서화된다. 규정과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은 문서화시켜야 된다. 문서화시켜야 된다. 문서화가 되면은 얻어지는 실익이 뭐냐 하면은 업무 수행의 지속성이 생겨. 만약에 문서화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전임자가 오늘 갑자기 확 죽었어. 뭐 나한테 교육도 안 시키고 죽었어. 후임자 갔어.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뒤져보면 알 수 있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난 이제 규정집을 찾아보면 알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그냥 나한테 교육 안 시키고 갔던 말던 알 수 있는 거지. 업무의 영속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전임직이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타임 잡이라는 거. 관료들의 직위는 부업으로 행할 수 없는 풀타임 잡이라는 거. 저것도 이제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아, 뭐 풀타임 잡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파트타임 잡이 많은가 봐.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야. 오전에 농사 짓다가 오후에 뷰로에 가서 일하는 거야.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관료가 된 이상 너는 9 to 5 다 지켜라 이거. 풀타임 잡아. 그다음에 전문성. 아까 얘기했어. 전문성은 뭐냐면 직무의 수행은 특정한 교육을 받거나 자기로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 전문가에 의한 행정을 말하는 거. 행정이 구현하는 조직. 그걸 갖다 관료제로.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된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정한 교육,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도 행정고시 합격하려면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관료로 이제 사무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을 합격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특정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냐? 저거 있잖아. 그 토플 몇 점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격이잖아. 뭐 시험이라 볼 수도 있지만 자격이라 볼 수도 있지. 그지?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교육도 받잖아. 전문가로 키워지는 거지. 관료들이. 전문성. 그다음에 공사의 분리라는 것은 사적 생활, 공적 생활이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거. 퍼스널 라이프하고 프라이빗 라이프하고 퍼블릭 라이프가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관청에 들어오면은 사익과 사적 업무를 떠나서 오로지 공익과 공무 처리에 전념하는 그런 조직 형태라는 거. 지금도 근데 이 원칙 제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 조직 없어. 그죠? 그죠? 회사 출근해서 여친하고 계속 막 톡을 보내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지? 그지? 회사 출근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회사 출근해서 자기 자녀 학원 막 찾아보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지? 응?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딱 구분해서 일단 관청에 들어오면은 너는 사적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공무에 전념하는 거야. 전념할 것을 요구해. 옛날에 안 그랬는가 보지? 지금도 뭐 안 그랬으니까 그 옛날에 더 했겠지? 그래서 찰스 퍼로라는 사람이 그 사회학자인데 쓴 컴플렉스 오거나이제이션을 책 보면은 그 예를 이런 예가 있어. 뷰로에서 사용한 집기를 집에 가져가서 쓰는 거야. 응? 그리고 집에서 쓰던 집기를 또 회사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이건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야. 응? 그렇지? 요구하는 게 참 많지.
상관에 복종해라. 규정에 따라서 업무 처리해라. 그 다음에 사적 감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라. 문서화 시켜라. 응? 그 다음에 공사 분리해라.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지 않냐? 응? 당신은 저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나 안 해. 관료 안 해. 안 하고 말어. 나 싫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나 다 짜증 왕짜증 나 안 해. 나 집에 갈래.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 그지? 거기에 특권을 준 거야. 대신 요걸 주겠다 이거. 신분보장. 두 번째 너 승진시켜주고 봉급 주겠다. 봉급 주고 시간이 지나면 승진시켜서 봉급 올려주겠다. 그리고 정년 퇴임했을 때 연금 주겠다. 너 사는 거 보장해주겠다. 자, 요새 이게 많이 깨지고 있지 않냐? 관료들도 신분보장 안 돼. 응?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관료들 많아. 특히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7급을 납격 그래. 7급은 정년까지 간대. 5급으로 들어가면 정년을 못 간대. 그래서 일부러 7급 하는 학생이 있어. 정년까지 하려고. 연금도 이제 서서히 그 공무원 연금 줄어들고 있거든.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뭐니? 신분 보장이 아니라 이거 계약직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연금도 지금 서서히 그 국민 연금 많이 이렇게 공무원 연금이 약화되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념력 관료제의 어떤 조직 원리가 깨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공부한 사람이 있대. 알았어? 어? 공부한 사람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않냐?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아, 이념력 관료제가 저게 많이 많이 그 원리들이 많이 깨지고 있구나. 현대 조직에서는. 응?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갖춘 조직들은. 이념력 관료제인데 이념력 관료제는 어떻게? 인간 행동을 합리화시켜서 달성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만드는 조직이 된다는 거. 오케이?